지금 전 세계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해양 패권을 놓고 벌어지는 전쟁.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독일, 일본, 노르웨이 등 여러 나라들이 기술과 동맹을 내세워 그 거대한 시장을 차지하려 했죠. 그런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작은 나라 하나가 조용히 등장했습니다. 화려한 홍보 영상도 정치적인 후광도 없었습니다. 대신 용접 불빛 속에서 만들어진 한 척의 잠수함이 그들의 모든 말이었죠. 회의실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이 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지만 단 며칠 뒤 한 문장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캐나다 사업 총책임자의 마지막 선언이었죠. 우리는 대한민국을 선택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댓글과 구독으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이건 방산 실패가 아니라 국가 실패입니다. 의원의 고함이 오타와 의회 청문회장을 흔들었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고 스크린에는 북극해에서 표류하던 빅토리아급 잠수함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겨우 수면 위로 떠오른 캐나다 해군의 움직이는 관이었습니다. 72시간 통신 두절, 승조원 27명, 저천증 가동률 48%. 바로 그때 제 눈에 한 나라의 잠수함이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평생을 얼음과 숫자를 다루며 살아온 군인이죠. 장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 손을 거쳐간 보고서만 해도 수천 권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숫자와 데이터보다 더 선명하게 제 기억에 남아있는 건 제 왼손에 새겨진 얼음 화상 자국입니다. 2009년 2월이었습니다. 빅토리아급 잠수함 HMCS 코너브르코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죠. 당시 저는 구축함 사령관으로 긴급 구조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영하 18도의 북극해 잠수함 해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폭발로 뒤틀린 철판 사이로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왔고 그 안에 제부와 8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맨손으로 얼음 덩어리를 깨고 뜨거운 증기와 차가운 철판 사이에서 해치를 열려고 했습니다. 그때 왼손에 입은 동상과 화상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8명 중 6명은 살렸지만 2명은 끝내 건져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변했습니다.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사람보다는 숫자를 신뢰하게 되었죠. 그렇기에 이제 더 이상 단순히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철저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그날 제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숫자와 데이터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의 생명과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이죠. 감정은 순간의 착각을 부르지만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제 왼손에 화상 자국이 아플 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고장난 장비 때문에 제부화를 잃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2024년 2월 14일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칠흑 같은 캐나다 북극해였습니다. 얼음이 부서지는 소리만이 가득한 죽음의 바다였죠. 빅토리아급 잠수함 HMCS 빅토리아호가 정기 훈련 중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72시간 동안 아무런 신호도 없었어요. 해군 본부는 발칵 뒤집혔고 수색 헬기 4대가 긴급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된 잠수함은 수면 위로 철량하게 떠 있었습니다. 구조팀이 해치를 열었을 때 승조원들은 살아 있었지만 잠수함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추진 시스템 고장 통신 장비 두절, 긴급 부상 시스템마저 작동 불능이었죠. 승조원 사무실 7명은 꼬박 사흘을 얼음물 같은 철관 속에서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가동률 40%,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잠수함 내 척 중 2척은 항상 고장나 있다는 겁니다. 26개월에 한 번 가동된다는 건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바다에 나가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60조 원을 들여서 산 장비가 절반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말입니까? 오타와 의회 청문회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국방부는 국민을 속였다. 해군은 무능하다. 이건 배신이다. 의원들의 고함이 천장을 뚫을 듯했죠.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는 가운데 저는 마이크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SNS에서는 조롱이 쏟아졌고 동맹국들은 우리를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죠. 지칠 국가가 나토 회원국이 바다에 잠수조차 할 수 없다니 말입니다. 그날 저녁 국방부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회의실엔 장관과 합참의장 그리고 재무부 차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죠.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리처드 자네가 해야 해. 60조 규모의 잠수함 교체 사업. 자네가 총책임자를 맡아줘. 60조 원이었습니다. 캐나다 국방 예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였죠. 2035년까지 10여 척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합참의장이 묵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실패할 수 없네. 정치도 동맹도 감정도 필요 없어. 오직 작동하는 잠수함만 찾아오게. 자네가 믿는 그 숫자로 말일세. 저는 제 왼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얼음화상 자국이 욱신거렸죠. 15년 전 그날 2명의 부하를 잃었던 그 트라우마가 되살아났습니다. 다시는 반복해선 안 될 비극이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정치적 압력 동맹국 로비, 그 어떤 외부 간섭도 받지 않겠습니다. 오직 데이터만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가동률 유지보수 비용, 납기 준수율 기술 이전 조건까지 모든 걸 숫자로 검증하겠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자네에게 정원을 주겠네. 그날 밤 저는 오타와 강변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60조 원 2035년까지 12척 제남은 군인 생활 전부를이 프로젝트에 걸어야 합니다. 실패하면 캐나다 해군은 끝입니다. 성공하면 다시는 제 부하들이 고장난 잠수함에서 죽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캐나다는 잠수할 수 없다는 치욕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의 끝에서 저는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흔들 나라를 만나게 됩니다. 60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뒤 오타와 정부 청사 14층 대회에 의실에 세계 4개국 방산업체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독일 TKMS 일본 미쓰비, 시중공업 노르웨이 나브칼, 그리고 대한민국 한화 오션이었죠. 회의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긴장감보다는 이미 정해진 결말을 기다리는 듯한 나른이 감돌았어요. 왜냐고요?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자리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입니다. 회의실 정면 VIP 좌석에 앉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독일 TKMS의 수석 부사장 클라우스 리터였죠.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마치 자기 집 응접실에 온 것처럼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크리스탈 와인잔이 들려 있었어요. 캐나다 국방부 청사 회의실에서 사업 설명회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는 천천히 와인을 음미하듯 잔을 돌리며 주변 사람들과 담소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총리님과 골프를 쳤는데 말이죠.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는 캐나다 총리와의 친분을, 나토 동맹 70년의 역사를, 독일 기술력의 우수성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늘어놓았죠. 심지어 회의 시작 10분 전에 들어와서는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처드, 우리 이미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짓습니까? 나토 표준이 뭔지 자네도 잘 알 텐데요. 오만함의 극치였습니다. 하지만 제 동료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예산실 파텔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리터의 와인잔 2만 달러짜리래요. 저 사람 이미익인 줄 알아봅니다. 기술자문관 맥도날드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죠. 틀린 말도 아니짓습니까? 독일 274급은 검증됐고 나토 표준이니까요. 일본 대표단은 조용했지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PPT 자료를 준비해 왔더군요. 세계 최고 수준의 정숙성 AIP 시스템, 20년 운용 경험이라는 문구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노르웨이는 극지 운용 70년 노하우를 강조했죠. 그들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고 데이터는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맹 구석 창가 쪽 끝자리에 한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존재감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독일이 와인을 돌리고 일본이 PPT를 넘기고 노르웨이가 경험담을 늘어놓는 동안 한국 대표단은 그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죠. 그들의 자료 폴더는 다른 나라들처럼 화려하지도 않았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제 동료들의 수근거림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이요. 저 사람들 왜 온 거예요? 자동차나 만들던 나라가 잠수함을 만든다고요. 농담 같은데요. 들러리 아닙니까? 가격 경쟁 유도하려고 껴놓은 거겠죠. 심지어 예산실 파텔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리처드 아시아 국가 하나 껴놓으면 독일한테 가격 좀 깎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들의 역할 아니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 역시 한국에 대한 기대는 없었으니까요. 60조 원짜리 국가 안보 사업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나라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는 일이죠. 독일은 100년 전통이 있고 일본은 20년 운용 경험이 있으며 노르웨이는 극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독일이 먼저 발표에 나섰죠. 클라우스 리터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여유롭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TKMS는 지난 100년간 세계 해군과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의 274급 잠수함은 이미 나토 6개국에서 운용 중이며 캐나다 역시 나토 회원국으로서 당연히 나토 표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나토 표준 그는이 단어를 10번도 넘게 반복했습니다. 마치 주문처럼 말이죠. 기술 설명은 오히려 부차적이었어요. 그가 강조한 건 정치적 당위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맹입니다. 우리는 70년을 함께 했습니다. 나토 표준이 곧 신뢰입니다. 일본의 발표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기술력을 자랑했지만 끝에는 항상 지칠 국가 간의 협력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죠. 노르웨이는 북극해 이웃 국가로서의 유대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 한국 차례가 됐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수석 박도현 이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쯤 돼 보였고 정장 차림이었지만 구두가 낡아 보였어요. 클라우스의 반짝이는 구두와는 대조적이었죠. 그는 PPT 리모컨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한 장짜리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희는 카탈로그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파텔이 제 옆에서 키거렸죠. 역시 들러리네요. 준비도 안 해왔어요. 하지만 박도현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저희는 거제 조선소 3번 도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6톤급 잠수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한 장짜리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거기엔 좌표와 날짜만 적혀 있었어요. 내주 월요일 거제로 오십시오. 용접 불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5분도 차이 안 되는 발표였죠. 클라우스는 코음을 쳤고 일본 대표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저게 뭡니까? 프레젠테이션도 없이 완전히 장난 아닙니까?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영국 출신 기술자문관 사라 템플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30년 경력의 해군 엔지니어였고 영국 왕립해군 잠수함 설계팀 출신이었죠. 그녀가 박도현에게 물었습니다. 미스터 박 데이터는 현장에서 보여주실 겁니까? 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1건의 결함 로그와 정비 기록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MRO, 즉 유지보수 기록입니다. 이건 방산업체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데이터죠. 왜냐고요? 결함과 고장 이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그걸 먼저 공개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사라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처드, 진짜 기술자들은 저렇게 떠들지 않아요. 클라우스는 와인을 돌렸지만 박도현은 용접봉을 얘기했죠. 뭔가 다릅니다. 저는 그 말이 묘하게 귀가에 남았습니다. 오타와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제안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국방부 청사 7층 제3호실 책상 위에 있는 4개 국가에서 보낸 제안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제안서는 하드커버로 제본되어 있었고 화려한 컬러 인쇄의 고급 용지를 사용했어요. 반면 한국 제안서는 소박했습니다. 일반 용지의 흑백 인쇄 그리고 기술 데이터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죠. 저는 원칙주의자입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말이죠. 그래서 가장 두꺼운 독일 제안서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스 리터가 그토록 자신했던 나토 표준 100년 전통의 기술력이 어떤 내용으로 담겨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첫 200페이지는 화려했습니다. 독일 잠수함의 역사, 나토 6개국 운용 실적, 204급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각종 그래프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인상적이었지만 실제 계약 조건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과 유지보수 조항이 담긴 뒷부분으로 넘어갔죠. 새벽 3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독일 TKMS 제안서 428페이지 사망이었습니다. 모든 핵심 모듈 정비는 독일 킬 본사에서만 수행함. 캐나다 측정비 시도시 제조사 보증 즉시 무.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60조 원을 내고 샀는데 고장나면 독일까지 배를 보내야 한다고요?
캐나다 북극해 잠수함이 고장나면 대서양을 건너 독일 키랑까지 예인해야 한다는 겁니까? 다음 항목은 더 가혹했습니다. AIP 시스템 소스 코드 및 핵심 설계도면 기술 이전 불가 정비 매뉴얼은 제공하도에 독일 기술진 입회해서만 작업 가능.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잠수함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60조 원짜리 족쇄를 파는 거였죠. 우리는 돈을 내고도 우리 영해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잠수함을 고칠 수 없다는 겁니까? 저는 황급히 일본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혹시 독일만 그런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더 냉혹했습니다. 일본 미쓰비 시중공업 제안서 112페이지였습니다. AIP 시스템 및 스털링 엔진 기술 이전 절대 불가. 해당 기술은 일본 방위성 기밀로 분류되어 있으며 제3국 이전 시 일본 정부의 사전 승인 필요. 저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일본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아예 절대 불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은 더 기가 막혔죠. 정기 점검 및 주유 부품 교체는 일본 고베 조선소에서 실시. 연 1회 필수 점검. 비용은 캐나다 부담. 연 1회 필수 점검이요. 잠수함 실비척을 매년 일본까지 보내서 점검받으라는 겁니까? 그 비용은 또 얼마나 들겠습니까? 저는 의자에 깊이 파묻혔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건 기술을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통제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저는 1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빅토리아급 잠수함 폭발 사고. 당시 우리는 영국 본사의 기술 지원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제부와 2명이 잠수함 안에 갇혀 있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고요? 핵심 시스템 설계도가 없었으니까요. 영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배를 고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과 일본이 똑같은 짓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르웨이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죠. 노르웨이는 작은 나라니까 좀 더 유연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제안서 89페이지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극지 운용 시스템 및 빙의 대응 기술은 노르웨이 독점 기술로 기술 이전 제한 대상 결국 셋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60조 원을 내고도 우리는 기술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고장나면 그들의 허락을 구해야 하고 정비하려면 그들의 기술진을 불러야 하며 부품 하나 바꾸려면 그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아마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한국 제안서 67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모든 설계도면 소스코드 정비 매뉴얼, 100% 기술 이전, 캐나다 해군의 완전한 자체 정비 능력 확보 지원 기술 이전 교육 프로그램 포함.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100% 기술 이전이요. 완전한 자체 정비 능력이요. 다음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AIP 시스템 포함. 모든 핵심 기술 이전 캐나다 영내에서 독자적 정비 가능하도록 설계도면 부품 목록 정비 절차 전부 제공 기술 종속 없음 기술 종속 없음이네. 글자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독일, 일본, 노르웨이가 족쇄를 팔 때 한국만 자유를 팔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해군을 기술 식민지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60조 원을 내고 족쇄를 살 수는 없습니다. 독일의 와인도 일본의 정숙성도 나토 표준도 필요해 없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고장나도 우리 손으로 고칠 수 있는 진짜 우리 잠수함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다시 인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독일 제안서의 독소 조항을 발견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다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말이죠. 이음시간 비행 끝에 인천에 도착했고 거제까지 차로 다시 5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남해안 풍경은 캐나다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푸른 바다 구불구불한 해안선 그리고 멀리 보이는 크레인들이었죠. 거제의 조선소가 가까워지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창을 여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밀려 들어왔어요. 짠내와 습기 그리고 쇠타는 냄새가 섞인 공기였습니다. 한화 오션 정문에서 박도연 이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정장 차림이긴 했지만 와이셔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 올려져 있었고 목의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의 신발이었죠. 낡은 작업화였습니다. 가죽이 갈라지고 기름때가 굳어버린 적어도 몇 년은 신었을 법한 투박한 안전화였어요. 클라우스 리터가 신고 있던 반짝이는 구두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물었죠. 박 이사님, 지금 현장에서 오신 겁니까? 그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침에 이번 도크에서 문제가 생겨서요. 배관 용접 부위에 미세한 균열이 발견됐거든요. 직접 확인하고 왔습니다. 사장님이 직전료 이사입니다. 하지만 저도 20년 전엔 용접공이었거든요. 손이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이었어요. 독일킬 본사에서 만난 임원들의 하얀 손과는 달랐죠. 사무실로 안내하겠습니다. 브리핑 자료가 아닙니다. 박도연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국장님 서류는 나중에 봐도 됩니다. 지금은 3번 도크로 가시죠. 매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철판은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최고급 회의실에서 정장 차림으로 PPT를 받고 일본에서는 VIP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며 기술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저를 현장으로 데려가려 하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가시죠. 우리는 안전모와 조끼를 챙겨 입고 3번 도크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소음이 귀를 때렸어요. 치익하는 용접 소리, 쾅쾅 망치질, 삐삐삐. 크레인 경적 작업자들의 고함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저는 이 소음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웠습니다. 15년 전 빅토리아 사고 현장에서 들었던 진짜 바다와 철판이 부딪히는 소리였으니까요. 한 번 도크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검은 철판 덩어리가 하늘을 찌를 듯 써 있었어요. 600톤급 잠수함의 선체였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 시퍼런 철판의 존재감만으로도 숨이 막혔죠.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밧줄에 매달려 선체 곳곳에서 불꽃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안전장갑을 제게 건넸습니다. 만져보셔야 합니다. 예. 철판을 직접 만져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시거든요. 저는 장갑을 끼고 그을 따라 선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밑으로 쇳가루와 케이블이 널려 있었고 작업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움직였어요. 박도연이 선체 중앙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손을 대 보십시오. 저는 철판에 손을 댔습니다. 뜨거웠어요.
용접 열기가 아직 식가는 철판이었죠. 그리고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미세한 떨림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어요. 느껴지십니까? 살아 있습니다. 이 철판은 지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용접공들이 불을 붙이고 망치로 두드리고 열을 가하면서 철판이 변하거든요. 딱딱한 철이 유연해지고 차가운 금속이 뜨거워지고 평평한 판이 곡선이 됩니다. 박도연이 철판을 쓰다듬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들은 설계도면만 보죠. 일본 사람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배는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땀과 불꽃 속에서요. 그때 한 작업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어요. 이사님, 23번 구역 용접 끝났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박도현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국장님 같이 가시죠. 우리는 선체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63번 구역에는 방금 완성된 용접선이 있었어요. 박도현이 돋보기를 꺼내 용접선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에게 물었죠. 온도는 747도에서 시작해서 750도로 마무리했습니다. 편차사도 합격입니다. 수고했어요. 김기능장. 작업자가 환하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물었죠. 사도 편차가 중요합니까? 생사를 가릅니다. 박도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5도만 벗어나도 미세 균열이 생깁니다. 그 균열은 육관으로 안 보이죠. 하지만 수압 300mm에서는 치명적입니다. 철판이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0.1mm 1도까지 집착합니다. 승조원의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5년 전 빅토리아 폭발 사고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미세균열이 원인이었습니다. 설계대는 완벽했지만 실제 용접은 부실했죠. 박도현이 선체 내부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좁은 해치를 통과해 들어가니 철판과 배관이 빼곡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작업자들이 케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심장부입니다. 그가 한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AIP 시스템이 들어갈 차리죠. 독일 것보다 15% 작지만 출력은 동일합니다. 일본 것보다 소음은 2대 11 낮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가 도면 한 장을 펼쳤습니다. 이 모든 설계도를 캐나다에 드립니다. 멜브 하나, 볼트 하나까지 전부요. 왜냐고요? 이 배가 북극해 한가운데서 멈추면 독일 기술자를 부를 시간이 없으니까요. 캐나다 해군이 직접 고쳐야 살아남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기술 유출은요? 두렵죠. 박도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이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배에 탄 사람이 죽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관이 되는 거요.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전개도가 없어서 제부와 2명을 잃었습니다. 영국이 기술을 주지 않아서 우리는 우리 배를 고치지 못했죠. 하지만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기술 유출이 두렵다고 말하면서도 모든 설계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이 죽는 게 더 무섭다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독일은 기술을 팔았지만 한국은 책임을 팔고 있었습니다. 도크를 나와 우리는 컨테이너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이라고 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기대했다면 오산이었어요.
말 그대로 현장 한쪽에 설치된 임시 컨테이너였습니다. 외벽은 녹이 쓸어 있었고 출입문은 삐걱거렸죠. 하지만 벽이 얇아서 밖에서 들리는 용접 소리가 그대로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박도연이 의자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시끄럽죠. 본사 회의실도 있긴 한데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배 만드는 소리를 들으면서 회의해야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21번 구역에서 용접하는구나 하고 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단정한 안경에 머리는 뒤로 묶여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번 도크 소음 재측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박도연이 소개했습니다. 최윤나 수석 연구원입니다. 저희 소음 분야 최고 전문가죠. 최윤아가 노트북을 테이블에 놓으며 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노트북 덮개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침묵이 이긴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 좌우명입니다. 잠수함에서는 조용한 게 이기는 거거든요.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에 연결하는 동안 최윤아가 말했습니다. 국장님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캐나다 상황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눈썹을 지켜 올렸습니다. 상황이요. 빅토리아급 가동률 48% 26개월에 한 번 가동. 2024년 2월 북극해 표류 사건까지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캐나다가 겪는 고통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맥도날드가 제 옆에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윤하가 계속 말했죠. 국장님께서 2009년 구조 작전을 지휘하셨다는 것도 압니다. 얼음물과 폭발 증기 속에서 8명 중 6명을 구하셨죠. 하지만 2명은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처를 건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희가 왜 이렇게 일하는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잠수함을 파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도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함 로그 스맵 리버건 브리핑. 저는 화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결함이요? 그러고요. 맥도날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자기네 실패를 공개한다고 최윤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15년간 겪었던 모든 실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28건입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60조 원짜리 계약 자리에서 자신들의 치부를 스스로 까발린다고요? 결함 1번. 2009년 7월 첫 AIP 시스템 가동 중 과열 문제. 설계 온도 85도 초과, 실제 92도 기록. 원인은 냉각수 펌프 용량 부족은 펌프를 교체하고 냉각 시스템을 재설계했습니다.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온도 그래프 시간대별 기록 조치 사항까지 상세했어요. 결함 5번, 소음 편차 목표 90대 실제 94대 10 기록 4대 10 차이는 탐지 거리를 2배로 늘립니다. 치명적이죠. 원인 규명에 8달 개월 걸렸습니다. 추진축 베어링에 0.33mm 편심이었습니다. 그녀가 베어링 확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빨간 화살표가 미세한 흠집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머리카락 3가닥 두께의 오차였습니다. 이 작은 흠집이 전체 소음을 4대 11 높였죠. 저희는 베어링 제작 공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검수 기준을 0.1mm로 1mm로 강화했습니다. 슬라이드가 계속 넘어갔습니다. 결함,
6번 해침, 1폐불량, 결함, 열2번, 배관 용접부, 누수결함, 18번 전기 개통 단락 27건 모두가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원인 정확한 수치 해결 방법까지 숨기는 게 없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최윤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결함, 슈큉츠 7번, 2023년 11월 리튬 배터리 온도 관리, 오작동 배터리 온도 82도, 열폭주 직전이었습니다. 비상냉각이 작동해서 사고를 막았지만 아찔했죠. 그녀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379페이지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캐나다에 드립니다. 맥도날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건 자살 행위 아닙니까? 결함은 숨기면 부패합니다. 서랍에 넣어두면 똑같은 실패가 반복되죠. 하지만 기록하고 공개하면 다릅니다. 기록은 신뢰가 됩니다. 최윤아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국장님, 2009년 사고 보고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기밀로 분류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또 터졌죠. 최윤아의 목소리가 묵직했습니다. 숨겼으니까요. 저희는 다릅니다. 신발 칠권을 공개하는 이유는 저희가 유심 7급법 배웠다는 증거니까요. 그리고 캐나다가 이걸 알아야 28번째 실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박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독일은 완벽하다고 했지만 그들도 분명 실패했을 겁니다. 다만 숨겼을 뿐이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희는 캐나다가 북극해 겪은 그 72시간을 압니다. 통신 두절, 추진 불능, 승조원 37명이 얼음관 속에서 죽음을 기다렸던 그 공포를요. 그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걸 드립니다. 설계도, 실패 기록, 해결 방법 전부요. 캐나다 해군이 스스로 고칠 수 있어야 다시는 그런 72시간이 오지 않으니까요. 저는 파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379페이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무게는 종이가 아니었어요. 15년간의 정직함이 7번의 실패를 감추지 않은 용기가 제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최윤아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완벽해서 강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고치고 배워왔기에 강한 겁니다. 그게 저희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찾던 답을 발견했습니다. 제게 필요했던 건 슈츠의 7번. 실패하고도 28번째를 두려워하지 않느니 정직함이었습니다. 오타와로 돌아온 저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거제에서 느꼈던 감동심 5건의 결함 로그가 준 신뢰 용접선의 정직함. 그 모든 게 캐나다 의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제가 오타와에 도착한 다음 날 신문 일면에 폭탄이 터졌어요. 한국 내정설 국방부 검증 안 된 기술에 60조 배팅 하나. 기사는 신랄했습니다. 독일 TKMS는 나토 표준이며 70년 동맹의 신뢰가 있다. 반면 한국은 겨우 15년 경력에 불과하다. 캐나다 안보를 실험대로 만들 셈인가? 라는 내용이었죠.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의회 예산실장 파텔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리처드, 이거 봤나 뭡니까? 리스크 분석 보고서야. 예산실에서 외부 자문사에 의뢰했지.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108페이지 한국화오션 리스크 평가라는 제목이었죠. 결론부터 봤습니다.
리스크 프리미엄 12% 적용 권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리스크 프리미엄 12%라는 건 한국 제한 금액의 12%를 더 얹어서 계산하라는 뜻이었어요. 사실상 탈락 통보였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가격 경쟁력이 있어도 12%를 더하면 독일보다 비싸지니까요. 파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한국은 검증이 안 됐잖나. 리처드 독일은 나토 6개국이 쓰고 있어. 일본은 20년 운용 실적이 있고 한국은 인도네시아랑 필리핀, 그게 캐나다랑 비교가 되나 하지만 기술 이전은 기술 이전이 뭐가 중요해?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 의회가 뭐라는지 알아? 리처드 콜먼이 개인적 감정으로 국가 안보를 도박에 걸고 있다고 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파텔이 보고서를 제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내일 오전 10시 예산위원회 회의야. 리스크 프리미엄 안건이 상정돼. 내 생각엔 통과될 거야. 그가 나가고 사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타와 강이 석양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죠. 독일의 로비는 거했습니다. 클라우스 리터는 총리 집무실을 드나들었고 언론에는 나토 동맹 약화 운운하는 칼럼이 쏟아졌어요. 심지어 미국 국무부에서도 비공식 서한이 왔습니다. 캐나다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나토 표준 유지가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정치였습니다. 숫자도 데이터도 용접선도 아닌 정치가 모든 걸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받아온 379페이지 결합로그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27건의 실패, 27번의 정직함이 담긴 그 보고서가요. 하지만 의회는 이걸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죠. 저는 패배감에 젖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한국 거제 박도현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박도현의 목소리 너머로 용접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이사님, 저 리처드 콜먼입니다. 아, 국장님, 지금 현장에 있어서 좀 시끄럽습니다. 잠시만요. 소음이 조금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경에서 쇠소리와 고함이 들렸어요. 국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인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박 이사님은 왜 아직도 현장에 계십니까? 아, 서번 도크에서 문제가 생겨서요. 배관 연결부 재작업 중입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죠. 박 이사님, 미안합니다. 우리 의회가 리스크 프리미엄 12%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당신들은 탈락입니다.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용접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당신들은 너무 작습니다, 박사님. 독일은 나토 전체를 등에 업고 있고 일본은 지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거대한 정치판에서 너무 작아요. 제가 아무리 당신들의 정직함을 용접선을 27건의 기록을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정치가 다 삼켜버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박도연이 말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작다는 거 맞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도 포기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박도연의 목소리가 묵직해졌습니다. 작지만 빠릅니다. 독일이 의회에서 로비할 때 저희는 도크에서 배를 만들고 있죠. 일본이 언론에 칼럼 쓸 때 저희는 용접봉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만들고 있다고요. 네. 캐나다 프로젝트 확정도 안 났는데 저희는 이미 5번 도크에서 시제품 작업 중입니다. 왜냐고요? 말로 설득할 시간에 배로 증명하는 게 빠르니까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쳤습니다. 계약도 안 났는데 배를 만들고 있다니요. 국장님 정치판에서 저희는 약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다릅니다. 바다는 나토 표준도 지칠도 안 봅니다. 오직 작동하는 배만 받아들이죠. 박도현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의회가 아니라 바다에서 심판받게 해 주십시오. 신뢰역 테스트요. 독일이든 일본이든 저희든 같은 조건으로 북극해에 띄워보십시오. 숫자가 증명할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패배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박사님, 그 말 진심입니까? 북극해 영하 2도 바다에서 독일, 일본과 같은 조건으로 테스트 받겠다고요? 진심입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 오타와 강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치가 숫자를 이긴다면 저는 바다로 가겠습니다. 의회가 말을 믿지 않는다면 데이터로 증명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저는 선언했습니다. 전원 신뢰역 테스트를 준비하시오. 독일, 일본, 노르웨이, 한국 네 나라 모두 캐나다 북극해에서 동일 조건 테스트를 받습니다. 정치도 로비도 동맹도 필요 없습니다. 바다가 직접 심판할 겁니다. 파텔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리처드, 자네 미쳤나?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 가장 정신이 또렷합니다. 60조 원은 의회 투표로 결정할 돈이 아닙니다. 바다가 결정할 겁니다. 캐나다 북극해였습니다. 해소온 영하 2.3도 얼음이 부서지는 소리만 가득한 죽음의 바다였죠. 수평선 너머로 빙산이 떠다니고 바람은 피부를 애는 듯 차갑습니다. 이곳에서의 개 국가의 잠수함이 최종 테스트를 받게 됐습니다. 독일 TKM is 204급, 일본 미쓰비시, 소류급 노르웨이 나부칼 개량형, 그리고 대한민국 한화오션 KS3 개량형이었죠. 조건은 동일했습니다. 50일간 연속 장 소음 측정, 내구성 평가 극지 환경 적응력 테스트였어요. 숫자로만 승부를 보는 겁니다. 정치도 동맹도 로비도 개입할 수 없었죠. 저는 베핀섬 북쪽 80km의 지점에 설치된 임시 관제소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하얀 빙원만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관제실 안에는 모니터 12대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각 잠수함의 실시간 데이터가 화면에 떴어요. 수심 속도, 소음, 배터리 잔량, 내부 온도까지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됐습니다. 제 옆에는 영국 출신 기술 자문관사라 템플턴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예산실장 파텔이 자리했습니다. 파텔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이 테스트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죠. 테스트 시작 3주째였습니다. 독일 잠수함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소음 90대 유지 50일, 자막 무난하게 진행 중이었죠. 클라우스 리터는 관제실 한쪽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일본 잠수함도 좋았습니다. 소음 89대 11, 독일보다 1대 11 낮았죠. 일본 대표단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노르웨이는 극지 적응력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빙의 한객 능력이 뛰어났어요. 하지만 소음은 91대 10별로 다소 높았죠.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처음 2주간 한국 잠수함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어요. 소음 90덱벨 배터리 소모율, 정상 모든 게 평범했죠. 파텔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봐요. 리처드, 한국은 그저 그래요.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데이터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독일은 가끔 0.5대 11씩 소음이 튀었고, 일본은 배터리 온도가 미세하게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마치 자로 그은 듯 일정했죠. 3주째 되던 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독일 잠수함 모니터에 경고등이 켜졌어요. 소음이 순간적으로 90덱벨로 튀었습니다. 클라우스의 얼굴이 굳었죠. 기술진이 급히 달려갔지만 2분 뒤 다시 90덱벨로 돌아왔습니다. 일시적 오작동입니다. 클라우스가 변명했습니다. AIP 시스템 재보팅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편차입니다. 사라 템플턴이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리처드 정상은 아니에요. 실전이었다면 그 2분 동안 들켰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모니터를 봤어요. 여전히 90대 11 흔들림 없었습니다. 4주째 일본 잠수함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배터리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섭씨 62덱, 63도, 65도. 위험 수치는 아니었지만 상승세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술진이 긴급 회의에 들어갔죠. 냉각수 순환 펌프 출력을 높이겠습니다. 조치가 취해졌고 온도는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소음이 90가스대기로 올랐어요. 독일과 동일해진 겁니다. 그리고 5주째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극한 내구성 테스트였습니다. 관제소에서 지시가 내려갔어요. 전 잠수함 수심 300ml까지 긴급 잠항하시오. 제한 시간 12분. 이건 실전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였습니다. 적에게 발각됐을 때 얼마나 빨리 깊은 곳으로 도망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네 척의 잠수함이 일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8분 30초 만에 300m 도달. 하지만 소음이 95대 11까지 치솟았어요. 긴급 하강 중 추진 시스템이 과부하됐던 겁니다. 일본 9분 10초 만에 도달 소음은 검잔 때 10 독일보다 나았지만 여전히 높았죠. 노르웨이 10분 20초, 소음 94대 10, 그리고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잠수함 모니터를 응시하던 제 눈이 커졌습니다. 7분 50초 300m 도달. 내 나라 중 가장 빨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소음 측정 계기판에 바늘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88대 10, 2대 10 낮았습니다. 긴급 하강 중인데도 오히려 소음이 떨어진 겁니다. 관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기술진이 숨을 삼켰어요. 사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긴급 기동 중에 소음이 낮아진다고. 파텔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계기 오류 아닙니까? 사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류 아닙니다. 독립 검증 센서 3개 모두 동일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88대 10 맞습니다.
저는 최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긴급 하강 중에 소음이 낮아지다니요. 최유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유체역학입니다. 국장님, 저희는 추진 시스템을 과부하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선체 각도와 수류를 이용해 하강 속도를 냅니다. 물이 저희를 끌어당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조용합니다. 물이 끌어당긴다고요? 네. 저희는 바다와 싸우지 않습니다. 바다를 이용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했습니다. 자랑하는 것도 과시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죠. 테스트 51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최종 데이터가 봉인됐습니다. 저는 떨림없이 봉인지에 제서를 했어요. 독일 90대 11, 일본 89대 10, 노르웨이 91대 10, 한국 88대 10, 2대 10벨의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2대 10벨은 들키느냐 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차이였죠. 클라우스 리터가 항의했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소음만으로 판단할 순 없어요. 사라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배터리 내구성은요? 한국은 50일간 열폭주 영원입니다. 일본은 이건 발생했죠. 그건 납기 준수율은요? 한국은 15년간 100%입니다. 클라우스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봉인된 데이터를 들어 올렸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 무게는 정직했습니다. 모든 논쟁이 끝났습니다. 바다가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일주일 뒤 오타와 국방부 대회 의실이었습니다. 회종평가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의회 예산위원회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그리고 4개국 대표단이 모두 모였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51일간의 북극해 테스트 결과가 오늘 공식 발표되니까요. 저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봉인된 데이터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회의실 뒤편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발표는 생중계됐죠. 60조 원짜리 결정이니까요. 독일 클라우스 리터가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와인잔은 없었지만 자신감만큼은 넘쳤죠. 일본 대표단은 조용했고 노르웨이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맨 구석 한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도연 이사와 최윤나 수석 연구원이었죠. 그들은 소박한 정장 차림이었고 표정도 담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리처드 국장 북극해 테스트 결과를 발표하시오. 저는 봉인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데이터를 띄웠어요. 51일간 연속 자망 테스트 결과입니다. 첫 번째 정숙성 평가.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독일 TKMS 평균 소음 90대 10, 일본 미쓰비시 89대 10, 노르웨이 나브칼 91대 10,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음 숫자를 기다렸죠. 대한민국 한화오션 88대 10,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파텔이 벌떡 일어났어요. 88대 10L이라고요. 확실합니까? 독립검증 센서 3곳 모두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88대 10 맞습니다. 저는 다음 데이터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배터리 내구성. 독일 열폭주 위험 1건 발생. 일본 2건 발생. 노르웨이 1건 발생. 클라우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국 영언. 세 번째 긴급 기동 능력. 수심 300ｍ초 긴급 자망 시간.
독일 8분 30초, 일본 9분 10초, 노르웨이 10분 20초, 한국 7분 50초. 일본 대표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네 번째, 생애주기 비용 분석. 저는 예산실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독일은 모든 핵심 정비를 킬 본사에서 수행해야 하므로 연간 유지비 추가 18억 달러 소요. 일본은 기술 종속으로 인한 부품비 할증 예상. 파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국은 100% 기술 이전으로 캐나다 자체 정비 가능. 연간 유지비 독일 대비 62% 절감.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정숙성, 내구성, 기동성, 경제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섰어요. 그때 클라우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장관님,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까? 리터 부사장 숫자만으로 판단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나토 표준입니다. 70년 동맹에 신뢰가 있어요. 한국은 고작 15년 경력에 불과합니다. 그는 거의 고함을 질렀습니다.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동맹의 가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독일과 캐나다는 70년을 함께 했어요.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죠. 리터 부사장님, 70년 동맹이 제 부하들을 살려줍니까? 클라우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토 표준이 고장난 잠수함을 고쳐줍니까? 2009년, 2024년 두 번의 사고에서 동맹은 무엇을 해줬습니까?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리터 부사장님, 당신 내 제안서 428페이지에는 독일 본사 승인 없이 정비 불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동맹입니까? 이건 통제입니다. 클라우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88대 10, 영원 7분 50초, 62% 절감. 이게 진실입니다. 그때 합참의장 보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40년 경력의 실전파 군인이었죠. 리처드. 예, 장군님. 좋아, 숫자는 이해했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하나야.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일 당장 띄울 수 있나? 35년까지 12척 납기 안에 다 만들 수 있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실전 군인다운 질문이었어요. 아무리 좋아도 제대 안 만들면 소용없으니까요. 저는 한국 대표단을 봤습니다. 박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보몽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답은 한국입니다. 확실한가? 한국은 15년간 납기를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세척, 필리핀 계약 모두 칼같이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들은 아직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는데 이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보몽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도 작업 중이라고 네. 거제 다바업번 도크에서 시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몽이 피식 웃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수없이 생사계를 넘나들었던 군인의 웃음이었죠. 그래, 그게 진짜 군인이지. 그가 국방부 장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관님, 제 의견은 한국입니다. 예산실장 파텔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한국에 반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숫자를 다루는 전문가이기도 했죠. 장관님 말하시오. 파텔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리스크 프리미엄 12% 삭제를 건의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북극해 테스트 결과 한국의 기술적 우위가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최종 우위 한국으로 확정합니다. 클라우스가 주저앉았습니다. 일본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최종 선정 업체는 대한민국 한화 오션으로 결정합니다. 의사봉이 책상을 쳤습니다. 60조 원 규모의 승리가 확정된 순간이었죠. 회의실 뒤편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은 달랐습니다. 박도연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직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금 승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2035년까지의 납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0회척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카탈로그를 산 것이 아닙니다. 70년 동맹의 포장지를 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작동하는 신뢰를 샀습니다. 27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28번째 도전에서 두려움을 모르는 정직함을 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결코 멈추지 않을 배를 샀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타와 강이 보였습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 왼손의 화상 자국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잃었던 2명의 부하들에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고장난 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잃지 않겠다고. 바다가 선택한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캐나다 60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도 일본도 아닌 대한민국이 최종 승자가 된 이야기였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대한민국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